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멋을 낸다고 노란 셔츠에다가 그 페라가모 빨간 넥타이를 맸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컨셉 컬러는 보라색 퍼플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보라색 넥타이가 없어서 그 빨간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는 장면 중에 저 왼쪽에 한 분이 있고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은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시혁 하이브 현재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 하이브라는 것은 BTS 방탄소년단을 창설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획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뭐 이러한 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윤여정 배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지난 3월 28일 날, 3월 28일이면 지금 한 4주 전이네요. 4주 전에 그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상을 받은 코다라는 영화의 나무조연상을 받은 이 트로이 코치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청각장애인이고 이 코다라는 작품 자체도 이제 청각장애인들의 연기 내용이 쭉 담겨 있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윤여정 여사가 시상자로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였고 두 분이 이제 악수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윤여정 여사가 수화로 이렇게 그 인사말과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윤여정 여사는 사실 상당히 탁월한 유머 감각도 겸비하고 있어서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재미와 또 유쾌함을 선사하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글로벌 스타이면서 75세의 현역 배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저 세계화의 교훈과 과제를 조영기 회장님이 말씀을 해달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뭐 워낙 방대해서 뭐그 여러 날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뭐 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BTS와 최근의 문화 흐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화 현상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코끼리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를 좀 한정을 해봤습니다. 세계 문화의 흐름이 저는 거성 문화에서 소프트 문화로 또 하드웨어에서 콘텐츠로 또 절대 권력자에서 귀족을 넘어서 민중에까지 또 공간에서 인간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렇게 옮겨져 오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기는 그림들 보면 전부 거성 문화이면서 그다음에 공간적 조형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한번 대략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나리자와 금동 방가 사유상을 세계적으로 가장 참 걸작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류의 세계화라고 하였을 때 이제 정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거성문화에서 부터 시작해갖고 정에서 동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안숙선 씨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창의 대가이면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2019년도 지금부터 3년 전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BTS가 공연할 때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 완전히 꽉 찬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면 한 5만 명 정도 모인대요. 자,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이 2018년도에 있었는데요. 아까 여기 웸블리가 이게 2019년도였고 그 전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 경기장을 다 해체했습니다. 역사적 공간을 계획적으로 소멸시킨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여 공간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이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지금 막 현대로 확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케빈 아보시라는 이 크립토 아트 장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디지털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NFT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 뭐 그냥 장미 한 송이 사진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블록체인 매체에다 저장을 하여서
10사람의 공동 구매자에게 100만 달러에 10억, 우리 돈 10억 아닙니까? 한 사람당 1억 상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 최초로 그 주목받은 NFT와의 연결을 시킨 예술 작품의 상업화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 말에 한국박물관 학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러 갔는데,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영은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과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만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홍경택이라는 작가가 만든 원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만약 이 가운데 있는 말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을 때 어떠한 키워드를 연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면 이 곤충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이보그 왕비, 이 여자의 모습이 사이보그 말하자면 그 인간과 기계의 합성체인 사이보그 인간으로서의 뭐 왕비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연상을 해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사랑과 기계와의 조합, 또 미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제는 기계와 인간의 융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예술가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가지고 표현을 해본 겁니다. 키워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게 여기서 나와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바로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한 가장 상징적인 이와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작품은 뭡니까, OTT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안방에서 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이렇게 개개인이 다 영상물을 스트리밍 내려받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 이와 같은 작품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윤여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가장 글로벌 스타로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코다에 대한 그 시상식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준비하고 곧 나올 것이 애플 TV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애플 TV 플러스가 OTT로 모든 개개인에게 이렇게 영상물을 보여주는 같은 장치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애플 TV가 이 파친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이렇게 야심차게 도전하는 그와 같은 작품이, 여기에 말하자면 실질적인 주연으로서 윤여정 배우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뭐 얼마 전에 바로 작년도에 그 아카데미에서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친코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이 윤여정에 대하여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면은 그녀가 다채로운 운율과 깊이로 캐릭터의 숨을 불어넣는 모습들이 놀랍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물이며 전설이고 또 훌륭한 배우 파친코의 버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감독들이나 PD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화를 띄우기 위한 뭐 약간의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의도도 담겨 있겠지만, 뭐 어쨌든 대단한 이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이 지금 그 새로운 문화 향유의 수단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은 뭐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보다도 OTT 시장이 엄청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이게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절반을 OTT 시장에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넷플릭스가 작년 말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가 이제 다시 넷플릭스가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말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OTT 시스템이 이제 파친코를 얻고 이렇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기생충은 보고 나서 불편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보고 나서 불편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소비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상당히 머리가 영리하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게 뭐 이 영화에서는 그 불편함을 예고 없이 노출시키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그죠? 아메리칸 인디안 복장을 하고 그 말하자면 그 봉준호 가족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등장 그 인물들 주연들이 이렇게 새들지도 않고 기생해서 살고 있는 집 주인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찔러 죽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마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정통 자본주의의 심장을 기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관점도 있고 그런데 세계인들은 이걸 공감을 하면서 또 열광적 환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뭐 그냥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 그냥 즐긴다라는 이런 부분이 미국인들이 일반적인 뭐 심성이 아닌가라고 보아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인들의 일반적 문화 소비 현상과 경향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생충의 시대적 문화적 의미를 뭐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이건 뭐 제 저서에서도 상세하게 한 30페이지에 걸쳐서 써놨는데요. 이걸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인의 공감을 유발하면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현저한 것이 지상과 반지하와 심층지하로 이렇게 3단계로 중첩된 계층 구조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은유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영화 관람 이후에 관객의 반응과 팔로업이 이 영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파장을 확산시켜 나간 경우다. 그런데 이 영화는 뭐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의 너무 좌파의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감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고 여기 뭐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서 그 이면에는 이 보게 되면 거대 자본의 투자와 지지가 결정적으로 이 영화를 아카데미상 사관왕까지 올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는가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경 CJ 부회장이 이 오스카 캠페인에만 이 기생충 영화를 만들고 나서 오스카 아카데미상 시상을 겨냥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월드 투어를 쭉 해왔어요. 그 가을이 되면 항상 시즌에 영화 전 세계의 그 주요 영화제들이 쭉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스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 동안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이런 야심찬 투자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또한 여기에다가 봉준호 감독의 완벽한 스토리보드를 비롯해서 섬세한 역량과 또 봉준호 감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머 감각, 아까 윤여정 씨도 얘기했지만은 이 유머 감각이 서구 문화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버튼을 누르게 하는 OK 버튼을 누르게 하는 이런 효과를 준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후에 경제 효과가 제가 지금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2억 6,3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드박스 오피스로 총량을 계산했을 때.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억 6,300만 달러인데 그러면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제작비는 얼마가 들었냐면은 1,100만 불이 들었고 이 마케팅비 아까 이 오스카상 캠페인에 100억 이상 투자했다고 했는데 마케팅비가 175억이면은 1,75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억 가까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마케팅비를 들인 것입니다. 제작비가 한 13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기생충 영화가 수상을 하기 2년 전에 바로 전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린북이라는 영화의 경우에는 매출이 3억 달러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준호의 기생충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 효과를 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3억 달러 대 2억 6,300만 달러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BTS로 시작한 K컬처의 확산은 BTS가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전 세계에서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글로벌 넘버원에 거의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K-팝을 넘어서 이제는 월드팝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BTS가 BTS를 밀어내면서 정상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빌보드 차트 세계 최고의 음원 차트죠. 여기에서 싱글 1위, 단독곡으로서 1위를 한 음악 노래가 5개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BTS 곡끼리 서로 1위 경쟁을 하였다. 이게 이따 잠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버터라는 노래, 그리고 또 퍼미션 투 댄스라는 노래 이런 것들이 서로가 1위 자리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에 BTS가 LA 공연과 그래미상 시상식 참여를 끝내고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이때 LA에서 4번 콘서트를 했는데 이 4번 하는데 2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얼마입니까? 4, 50. 한 번 할 때마다 5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이런 그 인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번 공연에서 3,3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러분 잠깐 전에 비생충을 봤는데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 얼마나 대단한 그 경제적인 수익을 내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BTS가 이제는 월드 클래스의 팝의 거인으로 우뚝 서지 않았는가. 그런데 저는 이 BTS의 지속 가능 비결이 결국은 성실과 지속함과 또 재능,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과 전 세계인과의 공감, 그리고 제가 이걸 드림과 이룸이라고 했는데, 드린다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루는 것은 성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드림과 이룸의 본체를 이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BTS 정규 4집 타이틀곡에 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온이라는 노래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건 가사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참 사실 나이든 세대들이 가사를 알아듣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노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이 가사를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 가사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쪽 이렇게 이 온이라는 타이틀곡이 5분 54초 동안 이어지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 시청자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링을 느끼고 그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보라색과 보라색을 상당히 컨셉 컬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보라헤어라는 표현은 사랑해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플은 러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작품을 지금 여기 6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요. We Are Bulletproof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 영상물이 예고편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의 기록과 방탄소년단이라는 BTS의 그 10년 동안의 기록을 책을 펼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BTS의 논란과 대안인데요. BTS가 군복무 관련해서 논란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 정치권의 과잉 부추김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자신들은 떳떳하게 복무한다고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사 하이브 입장에서는 내신 면제를 희망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가가 제가 지금 어제 그저께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가를 보니까 이게 상장된 이후에 이와 같은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좀 출렁거리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 기획사 입장에서는 BTS가 군대 가게 되면은 이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도 군면제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그냥 이걸 뭐 정치권이 선심 써듯이 할 일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과 백척한도 진일보의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군의 긍정 효과를 글로벌화하는데 오히려 BTS가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TS가 오히려 롱런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미상 상을 이번에 받지 못했는데 뭐 문턱론이 있긴 하지만 긍정의 관점에서는 지속 발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 경제효과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이거는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약 한 4조 원 정도로 이게 2018년도 분석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공연이 OTT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K 콘텐츠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인예술 분야에서 또 메타버스의 세계에 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하고 이게 가장 유명한 하이브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BTS 하이브에 좀 눌려갖고 조금 한 뭐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시도로서 메타버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한예종에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랩이라고 하는 AT 랩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융복합 공연물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유수의 국제 갤러리들이 한국 개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예술 분야 전반적 영역에 있어서 파인 아트 영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게 주목을 끌고 있고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비대면 시대의 문화는 저는 이것이 제3의 르네상스를 촉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쾌한 5차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유쾌한 5차 혁명이 뭔가 바로 인공지능과 만물 인터넷을 이렇게 이것이 보편화됨으로써 일상 속에서 이 복합지능과 복합지능이라 하면 AI와 휴먼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합 현실이라고 하면은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합지능과 복합현실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초지능의 도래보다는 이 초지능이라 하는 것은 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그것보다도 복합지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이런 진단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컬처 세계화의 미래인데요. K-팝의 이 BTS나 블랙핑크, 이 블랙핑크는 여성 소녀 걸그룹이죠. BTS는 보이그룹이고 그 다음은 뭔가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현재 팬 플랫폼의 글로벌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이브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의 방시혁이라든지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라든지 또 NC 소프트와 같은 이와 같은 데서 그 팬 플랫폼을 글로벌화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제가 약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플랫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절대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민간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마침내 이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간이 이걸 운영을 해야 이게 살아납니다. 영화 봉준호의 기생충 이전과 이후는 스크린으로부터 OTT로 이전해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의 아까 앞에서 봤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바로 이 OTT가 약진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가 스크린에 종속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영원하되 그 양식과 소비 형식은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공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훈인데요. 이제는 그 퍼스트 무버 입장에서 우리가 방향 설정과 입장 정리와 선도적인 행동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생각하고 기획하며 행동하고 책임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술 그 한글과 한국어가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한류의 흐름에 따라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의 언어 사용과 생활 규범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 기조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되 문필과의 붓을 꺾지 않아야 되고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 기본 정신에서 접근을 하되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위성과 반체제성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자유민주 자본주의 체제의 보루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가의 역할은 예술 표현으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과제는 한국의 문화 현상이 이제는 반도성을 벗어나 우리가 왜 반쪽섬입니까? 우리 한반도 선진화도 한반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이것보다는 그 한 코지 이 코지라는 게 돌출된 걸 얘기하는 거죠. 갑곶 돈대할 때 곶, 그다음에 홈이 곧 포항에 있는 거 그게 고지입니다. 이 고지가 코지라고도 불리는데 한 코지라고 하면 큰 고지다. 큰 코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좀 정신으로 인식과 행동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활동이 한 단계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가령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같은 것을 박물관 등 문화공간에서 이렇게 개최를 한다라든지 또는 뭐 독서 공연, 전시 관람 동호회 결성을 정치권에서 좀 한다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잠시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예술가를 오라가라 할 게 아니고 예술 현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문화인식의 변화와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화 힘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좀 에러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콘텐츠 산업이 현재 요거 지금 보면 매출이 작년도 상반기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게 매출이 61조고 수출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 안에 말하자면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3%대에서 아직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따라잡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정도 걸릴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정부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6위나 5위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그것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대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